그럼 전공수학 B형에 대한 소개를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B형 2번 문제 사항은 위상수학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리 개념만 잘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헤아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약간 노가다만 띄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 사항이어서 가볍게 넘기도록 하고 서술형 문항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서술형 문항 6번은 작년에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냐면 이 서술형 6번 같이 그 출제될 수 있는 범위가 뭐 사형함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어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대각화하고 추행열에 대한 개념을 융합시켜 놓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A를 하나 주기를 500 310 마3 마2 마1 이렇게 행렬 A를 주고 있고 이 친구에 대한 고유값을 모두 구하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0이 되게 하는 애들을 고려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상사가 행렬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5-람다와 1-람다 -1 -람다 이렇게 세팅이 돼서 고유값의 정보가 5, 1, 마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고유값을 모두 구하는 거니까 고유값만 잘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4점짜리 문제 상황이니까 일부에 대한 점수만 줄 거예요. 뭐 1점 정도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찾고 나면 이제 뭘 고려하는 거냐면 또한 선형 변환 t가 tx가 ax가 된대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t에 대한 행렬 표현이 a가 되는데 이때 R3에 대한 기저 b에 대한 행렬 표현 tb의 대각 행렬이 되도록 하는 기저 b를 풀이과정과 함께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대각화에 대한 내용을 추행렬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달모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대각행렬에 대한 의미랑 추행렬, 달모에 대한 얘기를 이상하게 그냥 데피니션만으로 고려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달모행렬에 대한 데피니션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AB가 달모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수학적인 개념이 속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 S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고려하면서 이 달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대각행렬로 이어서 내용을 좀 더 전개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내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술을 하게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러프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이 A는 표준기죠. 그러니까 100, 010, 001에 대한 행렬 표현을 얘기하는 상황이 될 거고 이 관계를 표현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 R3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R3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T에 대한 행렬 표현을 A로 준다는 게 표준기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기저로 생성한 공간이 있고 표준기저로 생성한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기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배로 생성된 공간인 거죠. 근데 요거를 t에 대한 행렬 표현을 배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상황이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대각 행렬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D가 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저 B를 프리가정과 함께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의미를 잘 고려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행렬이 보통 이제 P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추행렬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추행렬이 P로 구성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이제 고유 벡터로 구성을 하게 되면 고유 벡터의 열 벡터들이 여기 쑥쑥쑥쑥 들어가서 추행렬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추행렬을 가지고 여기로 보냈다가 여기로 보내는 게 D가 되는 이런 상황을 제시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고유 벡터를 만드는 대각화를 만드는 원리니까 이런 의미에서 P를 이제 고유 벡터로 구성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냐면 이건 이제 문제풀이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고유 벡터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하나를 먼저 찾아보자면 람다가 5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죠. 람다가 5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5i는 x를 만났을 때 5씩 빼준 거니까 00, 마4, 00, 마6, 3, 마3, 마2, x와 n지 들어간 거고 얘가 000이 되는 애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요것 때문에 이제 g가 0이 되는 상황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6g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고려해보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g가 0이다. 그러면 g가 0이기 때문에 y도 0이 되는 상태가 돼요. y도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0인 상황에 대해서 g가 0인 걸로 고려되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자유변수는 뭐가 살아남은 거냐면 x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고유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보자면 그러니까 v5를 고려해 보자면 얘는 1, 0, 0 혹은 x, 0,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유 벡터를 이렇게 하나 찾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계산을 좀 생략을 해보자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1에 대한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4분의 3, 0 이렇게 될 거고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0, 1, 1이 돼서 이 고유 벡터를 구성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 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V1, V2, V3라고 이렇게 해주면 P는 이 VI들을 열벡터로 쓴 이 친구가 되고 요거에 대한 표현을 추행렬로 볼 수 있죠. 추행렬은 기저변환 행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관계를 가져갈 수 있냐면 P를 태워 보내서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A가 지금 뭐냐면 T에 대한 표준 기저의 행렬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오는 상황은 어차피 이게 가는 게 추행렬이 P였다면 얘는 인버스를 타고 오는 상황이 될 테니까 P 인버스를 타고 가면 얘가 결국 뭐가 되냐라는 건데 요게 배가 된다 이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는 이 대각화에 P를 구성할 때 고유 벡터들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대각 성분들이 고유값이 되는 대각 행렬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유 벡터를 따라서 이제 써주면 되니까 5에 해당하는 게 처음 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나머지가 0, 0, 0, 0,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올 거고 이렇게 이제 대각 행렬을 구성을 했으니까 결국 이 배를 가지고 대각 행렬을 만든 상황이 돼요 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뭘 놓치고 가시는 거냐면 달무에 대한 개념을 놓치고 가셨을 확률이 크니까 달무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가시는 실제 논리를 잘 알고 가시는 그런 상황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와닿지 않으셨다고 하면 제가 그 대각 행렬이랑 달무에 대한 거를
기본 예제 강의에다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출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 문항은 괜찮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그 문항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7번 문항도 대표적인 수리 통계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쉽게 출제된 상황이니까 7번 문항까지 소개한 걸로 하고 간단히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항은 너무 대표적인 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그젠플 수준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면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걸 물어보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일단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일단 하나는 뭐냐면 서피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서피스의 접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접평면의 방정식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게 이 P포인트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수직인 법선 벡터라고 하죠. 요 방향이 이렇게 XU와 XV에 크로스를 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접평면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공률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평균 공률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h를 구하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분의 2g-f제곱 분의 lg 플러스 f의 en 마이너스 2f 이걸로 계산되는 상태죠.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EGF, LG 이거는 다 뭐냐면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알고 그걸 가지고 요 계수들을 찾은 다음에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미분기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쉽게 출제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요 식과 그다음에 기본계수도 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었다. 사실 이건 좀 실망스럽죠. 왜냐면 미분기화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법공률을 가지고 어렵게 문제 푸는 상황들을 많이 공부를 했던 상황이에요. 보통 공부를 1, 2년 준비하시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랬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못 미치게끔 지금 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분기화라는 과목을 왜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도 이렇게 출제될 거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거지 그 출제될 수 없는 범주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 사실 조금만 연구하고 조금만 서피스를 바꾸고 조금만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상황만 나와도 이 문제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시면, 대비를 하시면 다음 연도에 대한 대비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하면 법공률을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게 일단 공부할 때 좋을 것 같고, 법공률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라고 하면, 물론 뭐 주공률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측지공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전측지공률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문제 상황은 우리가 내년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좋은 표본으로 두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상황이니까 보시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8번 문항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항은 실해석학 문제 상황인데, 이 문제 또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만 이렇게, 그 러프하게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쳐다보게 되면, 그게 어려운 문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는, AN에 대한, 극한값을 찾는 상황이 일단 처음 상황이고, 그 다음에 GN이 어떤 함수로 균등 수렴할 수 있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균등 수렴하는 걸 보이는 거니까 데피니션을 쓰든 아니면 어떤 그 정리를 이용하든 간에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니까 어차피 GNX에서 X를 1로 보내는 상황이 AN에 대한 극한 형태가 될 테니까 지금 AN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평등 수렴성을 먼저 보이는 게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 풀이 상황에서는 훨씬 현명할 거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균등 수렴성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GX가 일단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등 수렴성, 균등 수렴성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죠. 일단 GNX에 대한 폼을 보니까 1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n승의 sin n승의 xy의 dy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러프하게 보기에 gx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뒷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번 고려해보죠. 뒷부분에 대한 의미를 고려해보면 y라는 변수가 0과 x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y가 x 근방에도 몰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의미가 날아갈 확률이 크죠. 없어질 확률이 커요. 충분히 작아질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얘를 0으로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1을 적분한 상황이니까 0부터 x까지 적분한 결과는 x가 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 gx에 대한 극한은 x로 고려가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먼저 고려하고 싶은 거는 이 gnx가 x로 평등 수렴하는 걸 보장할 수 있냐 이 문제 상황으로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gnx에서 x를 뺀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얘는 0부터 x까지 1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n승의 sin n승의 xy dy 마이너스 x 형태를 지금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부터 x까지 1 dy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dy로 묶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 1텀에 대해서 날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x까지 x-y의 n승의 sin n의 xy의 dy의 절대값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인은 의미가 없죠. 사인은 커봐야 1 작아야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으로 고려를 해보면 안에 절대값을 넣으면 x-y의 n승의 얘는 1바운드로 줘버리고 dy를 처리해도 괜찮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표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에 대한 이제 결과 상태인데 x에 대한 범위가 어차피 0과 1 사이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커봐야 1을 지금 넘어갈 수가 없겠죠. y가 x와 0 사이에 있는 녀석이니까 둘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씌워봐야 결국 1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얘가 크게는 1바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n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를 러프하게 이렇게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자체가 n 플러스 1분의 1로 주어질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거를 이 스몰 n보다 작은 n을 들고 오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질 테니까
우리가 고려하기를 임의의 입시론에 대해서 n에 대한 세팅을 입실론분의 1보다 큰 녀석으로 잡죠. 이거는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잡아주는 상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캐피탈 n을 넘어가는 스몰 n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x에 종속받지 않고서 수렴성을 줬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아진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평등 수렴성을 보장하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gnx가 x로 평등 수렴하고 얘가 gx가 된다, 이렇게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떤 정리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데피니션만 잘 쓰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어지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을 가지고 뭘 고려하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an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미트 an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써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1까지 gnx dx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보인 거는 평등 수렴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0부터 1까지 x d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gx가 x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이거는 평등 수렴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래서 결국 얘는 2분의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가 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풀었으니까 이렇게 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제를 보고 바로 알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는 상황이 마지막에 써여 있고 앞에 an에 대한 조건을 넣었어요. 이거는 an 나중에 구해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지 않다, 그렇게 써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미트 an을 한번 고려해보면 리미트 an은 gnx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어차피 할 수 없으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리미트를 안으로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니 평등 수렴성밖에 없고, 마침 이 문제에서 gnx가 gx로 평등 수렴하는 걸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gx에 대한 평등 수렴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미트 an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난이도가 엄청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문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문제는 10번 문제와 11번 문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두 문제 다 소개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10번 문제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11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10번 문제는 여기에 보통 주어졌던 문제 사항에 비해서 너무 전형적인 리유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프린트를 보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만 잘 고려하면 되냐면, GG에 대한 함수 세팅만 잘 이용을 해서 리유비 정리만 이용하면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슷해 보이는 상태여도 뭐 로랑 정리 이용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절대값 정리 같은 거 이용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출제하지는 않았고, 전형적으로 리유비 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으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풀이를 따라가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번 문제 상황인데, 11번 문제 상황은 이게 지금 여기에 출제돼야 되는 문제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반에서 보통 다루는 원문학 대체에 대한 얘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출제됐던 범위에서는 조금 에러가 있죠. 왜 그러냐면, 갈루아 문제라는 게 보통 출제됐던 범주는 어떤 유명한 그 갈루아 필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봐 식의 논리로 문제가 출제됐던 상황이 아니고, 추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원문학 대체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든 뭐 어떤 그 필드가 있든 간에 그 필드에 이름을 싹 가리고 추상적인 조건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출제가 항상 되다가,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원문학 대체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서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지 난감해지는 거죠. 왜냐면 원문학 대치에 대한 개념은 이미 내가 습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결과를 이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결과를 도출하는 상황을 제시를 해야 될지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풀이 상황을 간다 하면 무조건 과정을 서술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물어보고 있는 그 단락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애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려하고 싶은 사항은 이 그냥 원문학 뜻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 그 다음에 해법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원문학 대치에 대한 얘기를 고려하고 싶은데 원문학 대치에 대한 얘기를 고려하고 싶은데 x의 24승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솔루션을 다 찾고 싶은 건데 이때 이 솔루션을 제타 24 정하게는 익스포넨셜 2파이i를 이게 n이면 n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걸 24로 나눠준 이 형태 이걸 이제 제타 24라고 해요. 여기에 k승만큼 취한 거 k승만큼 취한 거니까 이 k배만큼 곱해진 거가 되겠죠. 이때 k를 0, 1, 2, 23까지 그러니까 24개의 숫자를 다 박아주면 이게 여기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익스포넨셜 24분의 2파이 i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 오일러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세타로 보면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이제 k배만큼 했다고 했기 때문에 k배만큼 한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솔루션이 되면 얘를 24승을 했을 때 1이 나온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다 24승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째로 2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지금 24승 한 거에 대한 계산이 직접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들어갔다가 약분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2파이 k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약분되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2파이 플러스 2파이 k 플러스 i 사인 2파이 k 이렇게 되는데 사인은 2파이 k면 빵이 되는 상황이고 코사인은 2파이의 정수승이면 1이 나오는 거니까 정수배가 되면 1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결국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모든 솔루션을 이 친구로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제타 24라는 것만 첨부하면 이 원문학 대체가 구성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얘 차원이 몇 차원이냐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결과는 이거는 B24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군을 고려하게 되면 이걸 이제 K라고 하죠. K 오버 Q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등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그마라는 원소를 생각해보면 시그마는 갈로아 군의 원소이기 때문에 결국 단수학 대체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타 24를 어디로 보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제타 24에 K승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K가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뭘까 이건데 이 제타 24라는 거는 24번 곱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나오는 원소예요. 그전에는 이제 1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게 24일 텐데 얘가 1이 나와버리면 최동영 사상에 의해서 1은 1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그때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번 돌았을 때 처음으로 같이 1이 나오는 K를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이 K가 24와 서로서가 되는 애들의 모임이 되는 거고 이 K를 결국 인덱스를 시그마 K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이 시그마 K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냐면 24와 서로소인 개수가 될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얘가 뭐랑 동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G24 단원군과 동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정수론의 원시근의 개념과 이어져서 군의 구조들을 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까지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결국 이거 가지고 차원을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하당식을 찾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기하당식은 어차피 얘를 잘 쪼개면 기하이 되는 상황까지 만들 테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프린트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서 B라는 함수를 갈로학원에서 G24 스타로 보내는 펑션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동영상인 걸 보여서 결국 이 둘이 동영인 걸 보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서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알고 있는 분이나 엄밀하게 모르고 결과만 알고 있는 분이나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무채점이 들어가는 상황이 와버리면 이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맞게 처리해버려,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 출제나 채점됐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출제를 해서 이런 추상적인 문제 상황이 출제됐던 거지, 이렇게 원문학 특채를 대놓고 출제하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쉽게의 의미를 떠나서 올바른 채점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환론에 있는 문제 상황이 채론에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갈루아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난이도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원문학 특채에 대한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내년에 이렇게 출제될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고려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공부하는 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원래 출제됐던 방향으로 갈 거다. 원래 출제됐던 방향이 뭐냐라면 어떤 필드라도 주어진 조건, 추상적인 조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출제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른 생각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좋은 모티베이션이기보다는 내가 원문학 대체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보는 건 좋겠지만, 내가 내년에 대비하는 좋은 기출 분석을 하겠어라는 의미로 얘를 엄밀하게 파보셔야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전년도까지의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셔서 갈루아 이론에 대한 내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해설을 대충 한 부분이 있고 넘긴 부분이 있어요. 넘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산 문제이긴 하지만 계산이 좋은 테크니션을 갖고 있으면 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만한 내용이 없어서 뺀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지금 제가 막 대충 풀이를 쓰면서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 풀이 과정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라, 그런 걸 고려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기출 분석에 대해서 찍긴 했지만 내년에 대한 좋은 모티베이션을 이 2020년도 기출 문제로 가져가시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의 연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 그 3개년 정도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기출 대비를, 내년 대비를 하셔야지 이 기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엄밀하게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 이론반 아니면 지금 기본 예제 강의 막 이런 데다가 다 올려놓은 얘기들이에요. 기초 강의다 보니까, 기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죠? 그냥 간단한 기본 공부만 잘 하시면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실 수 있을 거라 믿어서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이 기출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